안녕하세요.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의 진행을 맡은 유인경입니다. 최근 시시각각 변하는 패션업계에 발맞추며 국내 기업들이 K-패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활로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해외처럼 유명하거나 고유한 브랜드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패션 업체들은 다인기 수익에 집착하고 또 베끼기 습성까지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패션 업계의 장기화된 침체 속에서도 전 세계 패션 영역에서 맹활약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한국 패션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 사회를 장식할 게스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남성복을 만드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디자이너. 파리 패션조합의 정회원으로 등록한 최초의 한국인 남성복 디자이너. 국내 남성복 브랜드 우영미와 솔리드홈의 대표. 세계 4대 패션쇼 파리 패션위크에서 14년째 활약하고 있는 글로벌 패션의 선두주자 우영미. 겉모습만 화려한 대한민국 패션업계의 부실한 내실과 대기업의 패션 시장 독식, 시장 곳곳에 만연한 카피 문화 등 패션업계가 근절해야 할 문제들을 꼬집으며 개성을 지키는 디자이너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디자이너 우영미가 말하는 명쾌한 해답을 지금 들어보자.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 오늘 이 자리에는 패션 디자이너 우영미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영미 디자이너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의 패션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또 수많은 패션 디자이너,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청춘들에게 네. 또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평생을 하여튼 다음 컬렉션에 쫓겨서 산 지가 벌써 30년인데 지금은 그 1월 달에 저희 파리에서 2017년 폴윈터 우영미 컬렉션이 열릴 예정이거든요. 네.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fall winter면 가을 겨울 패션이면 네. 지금 2016년 가을에 내년 가을 겨울 벌써 정확하게 저희는 1년 전에 아. 그걸 보여주죠. 네. 정확히 1년을 앞서가고 있는 셈이시군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라든가 또 K-팝이라든가 각종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지만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 또 한국 옷에 대한 관심도 해외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외 또 매장도 많이 또 소개돼 있고 한데 어떠세요? 그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패션 그리고 또 디자이너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15년쯤 전에 파리 처음 나갈 때만 해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에 하이패션이 있느냐 이런 너무 무례한 질문도 받고 제가 굉장히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 K-팝이라든가 K-패션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아진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서울이 굉장히 패션의 아주 핫한 도시로 인정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건 참 다행스러운 네. 일인데, 근데 패션의 위상은 높아졌는데 정작 대한민국 패션 산업의 현주소를 보면 외국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말하기만 하면 금방 알 대기업들에서 패션 산업을 좀 독식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유명한 해외 브랜드들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에만 앞장서고 있어서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업이 패션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그들의 역할이 우리나라 그런 걸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준다던가 그런 걸 먼저 앞에 서서 그 길을 뚫어준다든가 네. 그러면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그거보다는 수입 브랜드의 한국 대리점 이런 그러니까 외국 브랜드를 한국에 끌어들여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매출 위주로 몸집을 엄청 키운다던가 이러다 보니까 패션 생태계가 아주 엉망이죠. 국제적인 디자이너를 꿈꾸는 청춘들에게는 그닥 바람직한 풍토는 아닌 것 같네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는 별로 그 신입 디자이너를 뽑지를 잘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일단 뽑아서 그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야만 이제 한국 패션이 앞으로 앞날이 되게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조차 별로 만들질 않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키워놓은 인재를 많이 빼가죠.
그렇죠. 예, 인재 유출이 가장 심각하기도 하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패션 사관학교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트레이닝 되면 또 데려가고 키워놓으면 데려가고. 데려가고 키워놓으면 뭐 데려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카피도 앞장서고 있고 뭐 브랜드 카피도 앞장서고 있고 이게 좀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패션 산업계에서 대기업하고 저희 같은 작은 패션 하우스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만 들어도 좀 억장이 무너지고 깜깜할 것 같은데 뭐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근데 이런 그 불합리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꿋꿋이 버티고 있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 패션에서 가장 키 포인트는 디자인이거든요. 가장 핵심 역량이 디자인이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저희 하우스가 제일 잘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패션을 정말 평생 업으로 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좀 벽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개선 방안 없을까요? 이미 패션을 하고 있는 기성세대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뭔가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자이너의 육성이에요. 일단 디자이너가 없으면 농사로 말하면 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인을 꿈꾸는 한국의 예비 디자이너들은 나도 우영미 디자이너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디자이너가 됐고 또 오늘날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성대 의상학과를 졸업을 하던 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초로 디자이너를 공개 채용을 했어요. 신문에 내서. 그러다 보니까 막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그때 뭐 몇백 대 1을 뚫고 네. 이제 그때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었죠. 재학 중 취업. 예. 저는 그때 이거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제 스스로가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철없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뚫고 들어가서 너무 의기양양하게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저한테 맡겨진 일이 약간 어덜트한 여성복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성인 여성복. 예, 예. 제가 그거에 너무 막 적응을 못해서 너무 일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너무 편안한 회사를 1년 만에 그냥 뛰쳐나왔죠. 그래서 다들 뭐 제정신이 아니다, 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뛰쳐나간 곳이 남성복의 기회가 왔었어요. 그래서 예. 학교 때 뭐 특별히 남성 커리큘럼 배운 거는 아니지만 뭐 굉장히 용감했죠. 그래서 그때 남성복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대기업에서 나와서 조그만한 그런 패션 하우스에 몇 년 이제 실무를 많이 익히고 네. 그러고 나서 한 4,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브랜드를 오픈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브랜드 오픈을 하기 전에 약간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사카라는 그런 그 섬유 도시에서 네. 인터내셔널 패션 컨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전 세계 그 영 디자이너들 데려다가 그런 컨테스트를 하는 신인 그런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발굴하기 한 콘테스트. 그런 네. 거였는데 제가 이제 우연찮게 한국 대표로 나가게 됐는데 네. 그 대회를 제가 쭉 지켜보면서 저로서는 패션이 이렇게 근사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눈뜨게 해준 계기였는데 뭐 그때 심사를 했던 분들도 뭐 이세 미야케라든가 뭐 장폴 고우티에 뭐 티에리 미글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심사를 해주기도 했고 그 전체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정말 너무 신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우연찮게도 제가 거기서 3위로 입상을 3등. 했어요. 예. 미스 코리아로 치면 진선미 정도. 예. 미스 뭐, 유니버스에 나가서 3위를 한 셈이군요. 패션. 대부분 이제 그때 1등, 2등은 유럽이 다 뭐 프랑스하고 예. 영국이 가져갔고 3등은 이제 아시아에서 제가 이제 받았는데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 스스로도 제가 몰랐던 어떤 자신감 같은 거를 얻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에 어설프게 오픈을 했죠. 네. 뭐 젊은 나이에 매장을 독립된 매장을 네. 연 것은 우영미 씨에 대한 관심 있는 분 아실 텐데, 그러니까 국제 패션 디자이너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 계기라고 하셨지만,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패션을 배운다 그러면 뭐 나는 파리 S 모드를 가요, 뭐 이탈리아의 말랑고니를 가요, 뭐 미국에 있는 뭐 FIT예요라고 해서 반드시 해외 유명 패션 학교를 맞춰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됩니까?
글쎄, 뭐 그건 선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물론 이제 그 해외 우리보다 선진화된 패션의 어떤 문화라든가 뭐 그런 교육을 받으면 더 좋겠죠. 네. 그렇지만 한국에 제 생각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춘들이 자기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걸 네. 배우느냐, 아니면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뭐 아니면 한국 마켓에 대한 그런 견해 이런 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거나,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꼭 필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뭐 문학에 보면 이렇게 파벌이 좀 있거든요. 또 엘리트 코스들이 있기도 하고, 뭐 미대는 홍대 미대, 뭐 음대는 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국내 패션 업계에도 그런 파벌이나 학맥, 뭐 인연, 지연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나요? 글쎄, 저도 그 패션에 엘리트 코스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뭐 가장 좋은 패션에서 가장 좋은 엘리트 코스라고 말하면은 좋은 디자이너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과정일 거예요. 네. 근데 요즘 훌륭한 사부님을 만나기 좀 어렵게 돼버린 게, 워낙 대기업 위주의 패션 시장이 항상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전에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선생님들, 대단한 패션 디자이너들, 뭐 앙드레임 쌤이건 뭐 진태옥 선생님이건 뭐 오리지널리 선생님이건 이런 분들을 만나 뵙기 좀 어려운 현상이 됐어요. 근데 어때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가장 필요한가요? 일단 기본 자질, 제가 생각하는 자질은요, 일단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희 일은 집중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창의성도 창의성이지만 열정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열정이 일단 에너지가 되게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타고난 굉장히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게 있어야만 저는 꼭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정, 감각, 정체성 이거 다 갖추기가 힘들 텐데 그래도 딱 하나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덴티티 아닐까요? 자기 정체성. 뭐 패션뿐만이 아니라 모든 디자인을 하는 뭐 디자인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수련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수습처럼 자기를 트레이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그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된 모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어떤 이미지를 그러니까 현실로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굉장히 엄청난 집중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걸 현실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은 기본으로 배워야 되는 거고, 또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소비자들한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런 커머셜한 건지에 대한 감각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종합 예술이에요. 말하자면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학교 다니면서 책에서만 다 배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지리하지만 단연간의 수련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디자이너 경우에는 뭐 요거 마치면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몇 년 정도를 수양과 수련의 시간으로 참아두는 게 나을까요? 글쎄,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3년 정도. 3년, 개인차가 있지만 3년이나 한 5년 정도가 되면 그래도 자기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것 같은. 예, 뭐 저도 기자 시절에도 많이 출장을 다니기도 하고 외국 가보면 참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잘 입는다. 뭐 패션 트렌드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한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나 아니면 무슨 공무원 강의를 갈 때나 보면 어쩜 이렇게 단체복을 입은 듯이 똑같은 옷을 입을까. 그리고 뭐 어떤 게 유행한다 그러면 한결같이 브랜드에 상관없이 똑같은 옷을 만들어낼까? 이건 왜 그래요? 이게 뭐 약속입니까? 그게 이제 유난히 한국이 좀 그런 현상이 심한데, 너무 그 유통에서 매출 위주로 이렇게 푸시를 하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살아남기 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점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브랜드도 또 그걸 고쳐야 될 점이고, 또 소비자들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갇혀있는 좁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을 의식하고, 또 지금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빠른 순간에 공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 획일화돼가지고 똑같은 느낌을 지향하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런데 패션 디자이너로 꿈꾸는 이들을 봤는데 얼마 전에 한 취업 준비생을 봤더니 자기는 옷 되게 잘 만들고 그러는데 뚱뚱하다고 취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팅 모델까지 시키는 회사도 있다 그러기도 하고 뭐 용모를 굉장히 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패션 하우스 입장에서는 네. 저희 이제 하우스 마네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하우스 마네킹의 역할이 되게 인간 중요하긴 모델.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 마네킹이 디자이너들한테 여러 가지 인스피레이션을 줄 수도 있고 네. 뭐 피팅을 함으로써 옷의 문제점을 이제 적발해내기도 하고 굉장히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디자이너를 볼 때 이제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그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어떤 자질이라든가 역량,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주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우스 피팅까지 되면은 더 완벽한 존재겠죠. 근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하면 저는 일단은 디자이너의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피팅 모델의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네. 생각에 어떤 간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뭐 저도 사실은 피팅 모델이었어요. 일체 기억에 굉장히 웃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반도 패션 다닐 때 저는 신입 디자이너였고 네. 계속 피팅을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정말 업무의 한 절반 이상이 피팅이었던 시절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게 너무 싫고 막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는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너무 많이 배웠다라는 걸 나중에 그래요? 네, 피팅을 네. 디자이너가 계속 옷을 입어보면서 피팅을 한다는 거는 옷의 문제점이라든가 옷이 주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뭐 옷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여자라고 해서 다 445 사이즈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7788도 잘 팔리면 그런 피팅 모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더구나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뭐 전부 다 원빈 조인성이냐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로 만드는 사이즈의 가장 기본 사이즈의 바디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그런 오해가 좀 생기는 건데 네. 저는 어쨌든 그 디자이너 분들이 그런 신입 막 디자인을 네.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일종의 어떤 옵션인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한국에서 패션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여성으로서 또 남성복을 만드는 디자이너로 이만큼 자리에 왔다는 것 참 힘든 일이긴 한데요. 남성복 디자이너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남성복의 가장 큰 아이콘은 저희 아버지시죠. 예.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네. 뭐 굉장히 엄청 비주얼에 목숨을 건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남성에 대한 어떤 스타일링이 항상 네. 제 아버지 어렸을 때 본 아버지의 모습. 남자는 항상 이렇게 입는 거구나. 뭐 남자라면 뭐 옷을 어떻게 스타일링하구나 이러는 것들을 어렸을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패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아니셨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시진 않았는데 일단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어떤 유니크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사셨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비주얼이었죠. 그분들한테. 그래서 환경 유전자 또 피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저희 부모님은 하여튼 유난히 눈으로 보이는 거에 많이 집착을 하시고 실제로 정말 예를 들어서 학교 등록금을 제때 못 주시더라도 그때 기분에 맞춰서 꽃을 꽂아놓고 식사를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예. 진짜 멋을 아는 네, 분들이셨네요. 그런 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사셨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런 부모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막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이제 자매가 4사람이 다 이런 아트 계통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끼리 흉을 보다가도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지? 결국 부모님의 가장 큰 유산이더라고요. 이제 와서 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패션은 정말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음악가들한테도 항상 신기한 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밖에 없는 음계 같고 뭐 단조 장조가 있겠지만 어떻게 계속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까도 신기하지만 남성복도 보면 자켓, 바지, 셔츠, 뭐 기껏해야 뭐 조끼, 코트 뭐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해마다도 아니고 계절마다 다른 옷들을 다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한테 숙명인데, 네. 그러니까 패션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같으면서 다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는 계속 뉴를 원하니까 새로운 모습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어쨌든 계속 그 내 아이덴티티 지키면서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진화된 어떤 무언가를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그 여성복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남성복 아까 말하신 대로 이렇게 더 훨씬 더 여자와는 좀 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복 하는 디자이너가 더 섬세하고 더 작은 차이를 이해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계속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정말 고난의 연속이죠, 한마디로. 오영미 디자이너 경우에는 주로 어떤 데서 영감을 얻어요? 저는 제가 항상 안테나를 켜둔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무언가로부터 인스피레이션을 받기 위해서 항상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안테나를 24시간 켜놓는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여행이라든가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낯선 장소에 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하는 게 이제 아티스트들 전시회에 가서 많이 보기도 하고요. 항상 파리나 서울에서든 중요 전시가 있으면 항상 제가 그 안에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뭐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24시간 본인의 촉각을 늘 곤두세워야 촉각을, 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게다가 뭐 30년 가까이 이 업에 종사하시는 데다가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마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몇 년째 파리 컬렉션을 하는데 해마다 계속 시즌마다 참여하고 있는 거죠? 한 10년인가? 14년 정도. 14년, 네. 15년 가까이 되는. 네. 그럼 계절로 보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물론 어렵지만 파리라는 곳을 택했고, 그러니까 파리가 저를 트레이닝하기에는 제일 좋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이나 했다라는 걸 숫자로 말하면 저도 굉장히 엄청난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떠밀려서 한 것 같아요. 숙제하듯이. 네, 숙제하듯이. 예.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자랑을 잘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파리 패션 디자이너 조합? 정회원이 되셨잖아요. 네. 꽤 오래된 일이긴 네. 한데. 근데 이 자존심 강하고 까칠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배타적일 수도 있는 그렇죠. 파리의 그렇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조합이 기꺼이 그냥 뭐 잠깐만 구경회가 아니라 우리 회원이다. 라고 인정해 준 것은 어마어마하게 한국으로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텐데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까? 여기 로비도 안 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사실은 그 프랑스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네. 사회 자체가 좀 굉장히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억셉트를 해준 게 아니라 저를 관찰했어요. 아, 이 디자이너가 파리에 와서 제대로 자리 잡고 계속 자기 색깔 유지하면서 컬렉션을 지속하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럼 아직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뭐 두 사람의 그 회원이 추천을 해서 만장일치가 돼야지 받아들이고 뭐 이런 까다로운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영미 너는 그 파리 컬렉션의 어떤 축을 끌고 가는 중요한 원오브 멤버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 그럼으로써 또 저 사실은 제가 처음에 파리에서 그 쇼할 때는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스케줄상의 구박. 그러니까 뭐 다른 구박이 아니라 패션쇼 할 때 일정이요. 일정을 네. 굉장히 뒤로 늦춘다면서요? 뒤로 늦추고 아니면 뭐 앞으로 맨 앞으로 하든가. 일요일 날 아침이라든가 아이고. 이렇게 기자분들이라든가 바이어가 오기 어려운 그런 시간에 이제 배정을 받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일은 저희가 한번 이제 쇼가 날짜가 배정이 돼서 인비테이션을 다 찍어놨는데 디올에서 저희 시간을 뺏어가 버렸어요. 어머, 그건 뭐 횡포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은 정회원이었고 저는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하는 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사과 공문도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머, 어쨌든 보내면 뭐해요? 우리가 끝난 일을. 저희는 그런 일을 좀 몇 번 겪었어요. 근데 그 정회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정회원이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자기 자리를 이제 어떤 회원으로서 한번 정해진 자리는 본인이 마다하기 전에는 항상 그게 스케줄 그 시간에 그런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10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정회원이? 네, 회원이 이제 뭐 파리 그 패션 협회가 워낙에 배타적이고 뭐 쉽게 그렇게 억셉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업적인 미국이 한 500명인데 비해서 파리 패션 디자인 협회가 정원이 100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래요? 소수 정예를 추구했다는 거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 패션을 두고도 이게 예술이냐 뭐 상품이냐 그걸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 예술이라 그러고 그나마 또 잘 쓸모가 있으면 이거 상품이라고 한다는데 옷을 뭐 예술로 승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입히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팔려야 되는 거고 저도 파리라든가 뭐 이런 데 갔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게 뭐 유명한 백화점에 당당히 세계적인 디자이너 자리 옆에다 들어가 있던데요. 뭐 그렇게 잘 팔리게 되고 외국인들 특히 서양복의 역사가 유구한 런던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고객들이 판매하고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지금 복막시에도 오픈을 했고 이제 네. 곧 그 우영미 같은 경우 프랭땅 백화점에도 이제 1월달에 또 단독 매장 오픈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프랭땅에서요. 예,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옷의 진정성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희 옷을 꾸준히 입어주시는 분들은 어떤 뭐 요즘은 퀄리티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인 문제고 일단 그 디자이너의 생각, 일관된 같은 생각 뭐 이런 것들 많이 높이 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파리 컬렉션만 15년 가까이 이제 하고 계시고 그 이전에도 해외에 뭐 중국이나 뭐 홍콩이나 일본에도 많이 하고 계신데 해외 패션 비즈니스하고 한국의 패션 비즈니스하고의 가장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일단 유럽은 어떤 홀세일 비즈니스예요. 바잉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홀세일을 하는 그런 일이고. 그러니까는 전략 판매권을 가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들이 예. 그 백화점의 바이어가 예. 저희 쇼룸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걸 물건을 사가져가는 거죠. 네, 셀렉을 아예 해서. 사가져가는 예, 거예요. 예, 예. 매장에 전시만 하고서 판매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예, 예. 아. 그런 게 한국하고 굉장히 시스템이 너무 많이 틀리죠. 그래서 네. 한국은 다이렉트로 바잉 필터가 없고 네.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신인 디자이너들이 그런 점들 때문에 한국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겠죠. 있어요. 네. 자기 매장을 낼 수가 없어서 판매할 곳이 없어서 꿈을 접는 사람 많은데 여기는 눈에만 띄면 그 구매자들이 바이어가 사가져 가는군요. 멀티숍이라는 네. 환경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디자이너들이 더 멀티플레이어가 된 거는 또 사실이기도 해요. 본인 스스로가 멀천다이징 능력도 있어야 되고 커머셜한 어떤 밸런스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었죠, 한국 디자이너들은. 네. 근데 특히 제일 어떤 때가 때려치고 싶다라든가 못 해먹겠다라든가 괜히 했다라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일단은 그 뭐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네. 우리나라도 유통도 다 대기업이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너무 어려웠고. 그런데 그래도 가장 힘든 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한계를 느끼는 거. 디자이너한테는 그게 가장 뼈아픈 일인 것 같아요. 여성인데 남성복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저는 뭐 제가 여성이면서 남성복 디자인 하는데 뭐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 스스로는 할 땐 뭐 제가 얘기도 했지만 디자이너한테 가장 큰 한계는 자기 스스로거든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여성복이 아니라 남성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저한테는 적용이 안 돼서 되게 편안하게 더 훨씬 그 판타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입을 게 아니라 어떤 영맨이 입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저는 그 여자가 남성복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한계는 더 없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성복을 하는데도 한계는 없고, 그러니까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남자들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네. 계속 관찰을 할 필요가 있죠. 네. 남자의 어떤 그런 테이스트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좀 젊은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는 계속 도움이 되겠죠. 끊임없이 남성을 관찰하는 능력도 그렇죠. 네. 훈련도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노력하지 않고 어려진 성공은 없다고 많이 느꼈는데 대학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여름방학, 대학생들한테 유일한 특권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도 혼자 학교 나와서 그렇게 하염없이 스케치를 해서
아이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도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이러신다면서요. 그런 투자들이 따로 패션에 영감 얻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패션 디자이너는 정말 굉장히 어떤 방대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동.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일의 어떤 한 70%, 7할, 8할이 거의 그 옷하고 같이 있는, 옷하고 씨름하는 시간이거든요. 저희 회사에 이제 옷을 품평하는 공간 지하에 있는데 항상 지하실에 갇혀 있어요, 저는. 그리고 뭐 영어나 불어나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합니까? 예, 뭐 잘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영미 디자이너가 주시는 현실적인 조언은 허황된 꿈을 꾸려면 지금쯤 포기하시고 끊임없이 50대가 넘어서까지 매일매일 노동을 하고 노동의 힘듦과 희열을 감내할 수 있는 분만 패션 디자이너에 좀 지원을 하는 게 낫다라는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떤 땀과 에너지와 열정으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지는지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죠. 패션 디자이너 우영미 디자이너가 설명해주는 올 가을 겨울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올 가을 겨울 트렌드 특징은 뭔가요? 전체적으로 레트로 열풍이 되게 강한데 복고풍? 네, 네. 옛날 옷 같은 거를 굉장히 모던하게 요즘 컨템퍼러리한 테이스트를 입을 수 있게 하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정확한 시대는 주로 어떤 시대까지? 70년대가 많이 이제 집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러도 레트로 영향을 받아서 네. 빈티지 오렌지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요. 낡은 듯한.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스웨이드인데 네. 로우 엣지를 써서 네. 좀 포인트를 준 그런 코트예요. 네. 이게 현재 세계 각 매장, 네, 저희 이제 우영미 매장에서 매장에 판매되고 있는 동일 옷이고 컬렉션이죠. 잘 팔리고 있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옆에 있는 옷을 좀 네, 설명해 그럴까요? 주시죠. 네. 살짝 옮겨가서 남성 코트인데 네. 예.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코트는 저희 이제 이번 그 포린터 컬렉션 주제가 서리얼 가든이라고 해서 약간 환상 속의 어떤 이상한 가든이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환상의 그 정원. 안에서 네. 예, 봤던 어떤 꽃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 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 여러 번의 그 커팅 라인을 뒀어요. 네. 절개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남성복에서 이제 흔히 안 보이는 절개선인데 그러네요. 네. 요 밑단도 그렇고 이걸 뭐 패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저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절개선을 이용한 패치워크이죠. 그래서 색깔과 약간씩 좀 다른 소재를 섞어서 네. 꽃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대부분은 뭐 꽃을 주제로 하거나 정원을 주제로 하거나 패치가 들어가는 거는 여성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제 남성들에게도 꽃, 뭐 패치워크 이런 것들이 쓰이는 건 이번 시즌만 그런가요? 아니면 뭐 최근에 들어서 어떤 트렌드인가요?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여성 남성 경계가 무너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네. 저희는 특히 이제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 그러기도 하는데 여자의 관점으로 보는 남성복이라서 더 그 여성과 남성의 경계가 별로 없는 느낌으로 표현이 많이 되기도 하죠. 예, 올 가을 겨울 남성복은 복고풍 그리고 좀 이런 독특한 문양과 패턴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군요. 예, 한번 그러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품이나 특히 패션 옷 뭐 이런 거에서 와 떴구나 이제 내가 유명해졌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짝퉁이 나왔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카피가. 예, 그거 못 보셨어요? 솔리드 업무 거야, 우영미 거야라고 하는 게. 저희는 너무 많아서 아. 네, 너무 많이 그런 일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 회사 안에 그걸 적발해내는 전담팀이 있을 정도로 진짜요? 네, 네. 뭐 계속 끊임없이 그런 일이 생기고 있죠. 근데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작은 뭐 이런 개인이 하는 일부터 뭐 너무 카피가 너무너무 심해서 그건 아주 일상이에요, 요즘은. 근데 카피는 말이 카피지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 근절시킬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건 없어요?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것도 좀 과정이긴 해요. 사실은 이제 모든 아트가 카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네. 뭐 자연을 카피하는 게 이제 아트니까. 근데 카피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넣고 그 다음 단계로 디벨롭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디벨롭이 안 되고 계속 거기 멈춰 있는 거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카피 문제는 정말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피하는 거를 이제 공공의 적으로 느끼고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어떤 인정 그런 걸 좀 보호해주고 이러면은 그런 문화가 좀 바뀔 텐데 이거 요즘은 너무 우리나라는 공공연하게 다 같이 그냥 봐도 죄의식 없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법적으로도 굉장히 제재가 애매모호하고 까다롭게 돼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대로 된 한국 패션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되고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사람들의 그런 넘치는 열정 이런 네. 것들이 패션에는 굉장히 하여튼 긍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 해외 바이어나 프레스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너무 그 패셔너블하다, 전 국민이 패셔너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트렌드를 굉장히 바로 받아들이고 또 바로 버려버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어느 순간 그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를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에너지를 잘 모아서 빨리 어떤 그런 글로벌을 뚫어야 되겠죠. 빨리 좀 글로벌화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한국 패션 어떤 여건이 굉장히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끊임없이 새로운 예비 디자이너들이 솔리드 업무나 우영미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디자이너로서 혹은 또 대표이사로서 가장 바람직한 인재상을 꼽는다면 신입 사원들을 뽑을 때 어떤 면을 제일 먼저 두고 합니까? 그러니까 패션에 대한 열정이 일단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는 버텨낼 수도 없거니와 그 열정이라는 게 뭐 지구력이 됐던 뭐 어떤 폭발하는 에너지가 됐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인재는 일단은 머리는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슴은 뜨겁고 그런 사람이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는 굉장히 오래된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온 스태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도 이제 가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테이스트를 가지고 그런 게 패션하우스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파워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마음이 급해서 그건 잘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한데요. 어쨌든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에서 빠질 수 없는 코너가 있거든요. 패션업계에 종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들어보는 순서인데 특히 이번에는 우영미 디자이너의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후배들의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을 들어보고 또 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의상학과 1호 학번 손지연입니다. 저는 패션쇼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외에서는 지금 패션쇼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한국은 패션쇼라는 것은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나 혹은 특정 소수에게만 이렇게 패션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패션쇼라는 문화가 훨씬 일반인들에게 대중화가 될 수 있을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예비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보완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예, 손지연 학생의 질문이었는데 워낙 요새 패션 디자이너가 꿈꾸는 학생들도 많고 관심이 많아서 또 옷이라기보다 또 유명한 모델이며 참석한 사람도 보려고 와서 어떤 공연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패션을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패션쇼는 좀 드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외국의 차이? 글쎄 그 패션쇼라는 거는 디자이너가 자기가 넥스트 시즌을 이제 이렇게 준비한 거를 정말 그 프레스 전문 프레스 패션 기자라든가 아니면 전문 바이어한테 품평을 받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정해진 형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그 패션쇼를 원하면 그렇게 크게 하는 거고. 잠실체육관에서. 예. 뭐 자기가 아니면 정말 나는 이 사람만 내 옷을 봐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뭐 10사람 데려다 놓고 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살롱쇼 같은 것도 하죠. 예, 예. 네. 뭐 아주 일부러 작은 공간을 해서 한 뭐 정말 몇십 명만 데려다 놓고 쇼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100% 그 컬렉션은 디자이너의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중을 향해서 보여주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소수의 어떤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100% 정해진 폼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파리스 쇼 할 때는 저희는 이렇게까지 큰 공간에서 하지도 않거니와 네. 일단은 저희 옷을 보여준 가장 그 주요 대상이 프레스, 언론인들, 기자분들, 언론인들, 네. 그다음은 이제 바이어들, 네. 직접적인 구매자들. 네, 전문적인 어떤 그런 팀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몇몇 그 저희 아주 중요한 소비자들 뭐 이런 사람만 모시고 쇼를 하는데 한국은 굉장히 대중이 많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대중들이 많이 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더 한국 패션이 더 대중한테 열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네. 디자이너들이 패션쇼를 하는 이유는 언론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고 네, 그렇죠. 또 직접 구매하는 바이어들에게 네. 어떤 이런 상품을 사가세요라고 그렇죠. 하는 네. 거지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쇼 같은 공연 같은 형식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뭐 굳이 옷을 못 만져보고 모델들을 얼굴 못 봐도 어떤 옷이 유행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은 좀 해봤으면 합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의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의영미 선배님. 성균관대 의상학과 16학번 정재희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는 패스트 패션과 스파 브랜드들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유니클로, 미국의 포에버 21, 스웨덴의 H&M, 스페인의 자라와 같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스파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자 국내 패션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들을 모방한 여러 스파 브랜드들을 론칭했는데요. 실상은 대부분 적자를 맞이하거나 이러한 적자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스파 브랜드들의 저성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패스트 패션으로 불거지는 환경 오염에 대한 방지책이나 해결책, 또한 디자이너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정재희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뭐 엄청나게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SPA 브랜드에 굉장히 열렬한 구매자이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SPA 브랜드가 세계를 휩쓸고 있고 특히 한국인들이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SPA가 가장 혁혁하게 네. 공을 세운 거는 저는 패션이 그전에는 어떤 소수의 어떤 특정인들이 누리는 거였는데 SPA로 인해서 패션의 민주화가 됐다고나 할까? 네, 싼 옷을 많이 만들어서 물론 그들이 카피하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전략이 있었어요.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만들고자 꾸준히 광고를 럭셔리 브랜드에 버금가는 그런 금액을 그렇죠. 집어넣어서 계속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왔고 꾸준히 글로벌화를 지속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저는 중요한 전략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나름 제품의 어떤 고급화에도 퀄리티를 높이려고도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성공 요소였다고 생각을 해요. SPA 브랜드 이렇게 열광하면서 정작 한국 이런 SPA 브랜드는 좀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없는 어떤 빈 마켓을 찾아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투자와 어떤 기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아직은 뭐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SPA 브랜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패션이 의식주에서 가장 앞에 나가듯이 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단순히 입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치, 더구나 뭐 환경,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렇죠. 사실 저만 해도 어머 너무 이뻐라고 해서 샀다가 보니까 금방 뭐 뜯어지거나 뭐 구멍 나거나 원단이 뜻밖의 굉장히 나쁜 거여서 버리게 되는 얼마 못 입고 버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오영미 디자이너는 이런 현상, SPA의 글로벌화가 결국은 글로벌의 오염도 만드는 게 아닌가? 그 SPA가 아까 뭐 그 패션의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면 또 이제 반면에 이제 네. 그런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카피 문제라든가 네. 가장 그보다 더 심각한 것 엄청 심각한 게 이제 그런 산업 쓰레기의 대량 네. 양산인 거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는 몇 가지 옷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스타일.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퀄리티가 한 번 입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겨서 자주 입을 수 있는 그런 하이 퀄리티의 몇 가지 옷만 있으면 자기 그 패션 라이프를
즐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너무 옷을 그 일회성으로 그냥 잠깐 입고 버리는 것들로 생각을 하는 거가 앞으로는 그런 뭐 소비자들도 그렇지만 SP의 주체가 되는 브랜드들도 이것들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심각하죠. SPA 브랜드도 그렇지만 디자이너로서는 이제 겉은 화려해도 속으로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다고는 하셨지만 그래서 희열과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그게 꾸준히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패션쇼 무대에 섰을 때 뭐 갈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잘 팔렸어라고 볼 때 무슨 뭐 숫자만이 아닌 그런 보람이 굉장히 클 텐데 어떤 때 가장 보람과 희열을 글쎄 느껴요? 뭐 디자이너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옷을 뭐 아주 오래된 것이든 최근의 것이든 자기가 정말 스타일링을 너무 잘해서 그 사람한테 최적화되게 너무 잘 입고 다니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고객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뭐 그런 사람 봤을 때 가장 내가 굉장히 정말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일단 자부심도 느끼고 또 요즘에 와서는 이제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한국 하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는데 이제 패션계에서는 한국 하면 우영미. 그래서 우영미라는 브랜드 때문에 한국 패션이 한국이 굉장히 패셔너블한 도시,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도시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랬을 외국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표현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네. 내가 어쨌든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자부심, 이제 그런 자부심은 있어요.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모델들의 화려한 런웨이.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실내 가득히 뿜어져 나오는 옷먼지와 사투를 버리고 입은 사람에게 격식과 편안함, 아름다움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디자이너의 노력과 열정이 숨어 있다. 그녀가 아름다움의 가치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창의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부모님 덕분이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의상학과를 선택해 전공한 우영미는 당시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대형 의류업체에 입사했지만 여성복이 아닌 남성복을 만들기 위해서 퇴사를 감행했다. 여성 디자이너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남성복 전문 디자이너의 길을 선택하고 개인 브랜드 사업에 뛰어든 우영미의 용감한 도전 정신은 그녀를 남성복을 디자인하는 한국 최초 여성 디자이너, 한국인 남성복 디자이너 최초, 파리 패션 조합 정회원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디자이너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 역시 대한민국 패션업계를 독식한 대기업의 횡포와 새 컬렉션 론칭과 동시에 카피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맞서야만 했다. 한국 사람들은 패션에 대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 열정과 에너지가 글로벌화를 앞당기고 한국 패션 산업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방대한 노동과 끊임없는 고뇌가 뒤따르는 직업인 것을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대한민국 디자이너와 패션의 위상을 높이고 아름다움은 물론 옷을 입는 사람의 이미지까지 고려한 편안하면서 매력적인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 우영미. 이 시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 디자이너 우영미의 거침없는 행보를 앞으로도 기대한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패션 디자이너 요새 뭐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네. 뭐 건판결도 로봇이 해준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림도 이제 로봇이 그리는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패션 디자이너의 미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밝을까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네네. 난리잖아요. 이제 로봇이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필요한 존재는 패션 디자이너일 거라고 생각해요. 대체 네. 불가능한 어떤 크리에이션의 세계라는 거는 물론 기계가 뭐 그걸 빅데이터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꼭 필요한 직업이죠. 직업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일단 노동에서 해방되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사람들은 그 나머지 시간에 더 문화에 더 많이 심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패션의 어떤 수준은 점점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패션 디자이너는 뭐 꼭 필요한 존재고 앞으로도
점점 전망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우영미 패션 디자이너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들으면 뿌듯하면서도 약간 부담감 뭐 이런 네. 것도 클 텐데 그런 후배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본인이 뭐가 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옷을 만들고 싶은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그게 결정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 실수를 하거나 실패할 좀 권리도 줘야 될 거고 예.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옷을 어떤 만들고 거를 하고 싶은지를.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네. 그 결정이 되면 그다음은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뭐. 네. 근데 늘 또 고생한다고 해서 고생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또 우잉 올라갔다가 사라진 디자이너들도 우리 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에서 빠지지 않는 코너 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100점이라 만점을 둔다면 나는 몇 점짜리가 뭐 이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글쎄. 저는 일단 100점 만점에 제가 한 7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살면서 이제 그 말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살아라. 네,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사시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저의 100%를 활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정상에 오르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시고 싶은 일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우영미든 솔리드홈이든 이 두 브랜드가 저희 그 하우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예. 한국에서도 이제 패션의 명품이 나올 때가 됐고 그걸 대표하는 그런 명품 브랜드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네. 그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꿈이죠. 네. 최고의 럭셔리 명품 브랜드로서 그건 사실 개인만의 욕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패션 업계가 다 같이 그래요? 기대하고 있는 고맙습니다. 희망이기도 할 겁니다. 예, 근데 어떠셨어요? 평소에 잘 인터뷰를 안 하시는 디자이너기도 하고 네. 뜻밖의 낯을 가리시는 분인데 이게 긴 시간 동안 일자리 테마 토크쇼에 참석해 주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 우영미 디자이너의 꿈,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이미 되셨지만 더 높은 명품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우영미 디자이너와 함께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활약할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들 위한 진심 어린 충고, 또 급변하는 국내 브랜드의 흐름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찾고 개성을 지킬 방안을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패션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